한 권의 책으로 성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나에겐 돈이 없다. 말 그대로 전혀 없다. 물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바로 빚.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따뜻하게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잔돈을 찾았다. 하지만 동전을 꺼냈을 때 크게 낙담해야 했다. 100원이 부족해. 음료수 하나도 못 사는 처지가 됐구나. 한숨을 쉬며 마침내 자리를 뜨기로 결심한 순간 뒤에서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이거라도 괜찮으면 빌려드리리라. 품이 있어 보이는 장신의 노인이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서 있었다. 그렇게 노인과 함께한 기나긴 밤이 시작됐다.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일어난다네.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지 모르겠네만 돈은 일종의 에너지야. 열을 내뿜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마다 적합한 체중의 온도는 전부 달라.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말지. 어르신은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가르치긴 뭘 가르쳐.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걸세. 자네는 이미 절반은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잃는지를 경험했으니 이제 나머지 절반을 배우면 되겠지. 하하하. 나는 힘없이 웃었다. 노인의 뼈를 때리는 농담에 익숙해진 듯하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즉, 남이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가 자네의 통장에 나타난다는 걸세. 나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말이다. 이 노인은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죄송합니다, 어르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는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든요. 빚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보아하니 자네는 아직 젊어. 그리고 남들이 겪지 못한 걸 경험한 것 같네만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파는 건 어떻겠나? 실패한 사업가의 경험을 누가 산다는 겁니까? 그거야 그 경험을 미천으로 책이라도 쓰면 되지 않겠나? 베스트셀러가 되면 인세가 들어올 것 아닌가? 실패한 경험은 소중하니까. 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모두 가능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아직 사용할 수 없다. 나 자신도 내가 실패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은 만능이 아니지. 하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어. 나는 자네에게 신용과 돈에 대해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돈의 역사란 신용의 역사와도 같아.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긴다는 겁니까? 맞아, 바로 그거야.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나는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실패를 거듭한 지금 내 신용도는 노인의 말대로 바닥일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배신했다. 지난 1년간 온갖 곳에서 돈을 빌리고 더는 빌릴 곳이 없어지자 친구들에게도 손을 뻗었다. 그들은 두말 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지금은 돌려줄 가망이 없어 그들을 볼 면목이 없다. 이처럼 나는 신용을 악용해왔다. 결국 신용이 있어야 돈도 생기는 거야.
돈의 성립 과정을 봐도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돈이 지닌 서로 다른 이면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자네는 반드시 재기에 성공할 거야.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해. 물론 때로는 크게 헛스윙을 할 때도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힐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배트로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린다. 그게 바로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야. 도전이 늦어지면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적어져. 즉, 나이가 든 뒤에는 부자가 될 기회가 점점 줄어들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만 허용된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 맞습니다. 은행원으로 살던 시기에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계기가 저절로 생기기만을 바라고 제가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그렇게 은행원으로 경력을 쌓고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생겨 안정된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뭐? 주먹밥 가게? 요식업 창업 동업을 제안한 친구에게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좋았어. 이제 주먹밥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하고 외치며 의욕에 차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침내 개업 당일이 됐습니다. 그날 매출 개수는 딱 목표했던 133개였습니다. 굉장해. 딱 목표만큼이야. 아직은 시작 단계였지만 저희는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처음 예상과 달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의 크림 주먹밥만 팔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 주먹밥과 크림 주먹밥의 매출 비율을 보면 3대7 정도였고요. 사람들은 필요할 때와 갖고 싶을 때 돈을 쓴다. 크림 주먹밥은 이 두 가지 중 갖고 싶다는 마음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크림 주먹밥 매출이 급격히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나온 겁니다. 그날 매출은 1203개로 정말 경이적이었습니다. 뭐? 벌써 2호점을? 2호점을 낸 건 결과적으로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았는데 이익을 거의 배로 늘릴 수 있었으니까요. 저 어르신. 미안, 깜빡 졸았네. 네? 나이가 들면 성공한 이야기는 지루해서. 벌이가 비약적으로 많아져서 자네들이 금전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워졌다. 그런데 까지는 들었어. 자네는 당시의 자신을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 그 무렵에 저를 돌아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을 확신하다 보니 말이나 행동이 점차 대담해졌거든요. 자기 자금으로 한 매장씩 착실하게 늘리느냐,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단숨에 확장하느냐, 저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실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조금 시들해졌지만 매출에는 안정적으로 공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의 새로운 계획은 3호점과 4호점을 동시에 개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하기로 했고요. 마침내 3호점과 4호점 개점 당일이 왔습니다. 첫날에는 기대한 매출이 나왔습니다. 정말 최상의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첫째 주의 매출을 넘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더 두려워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새 매장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매출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줄을 늘어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았던 맛인데 지난 반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저는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만 들더군요. 톱니바퀴가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파멸은 정말 순식간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후의 발악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다 줄이면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뒤 모든 매장에서 크림 주먹밥의 폐기 개수가 매출 개수를 웃돌자 저는 제가 졌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매장 2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죠. 당시 저는 친구한테 빌린 것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의 빚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구매장 2곳은 그대로 영업을 하면 됐지만 더 이상 계속해도 절대 나아질 리 없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마침내 저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과 같았던 지난 2년 반의 도전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먹밥 가게를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사실상 도산을 한 것입니다. 어느덧 밤 11시가 됐다. 잠자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인이 물었다. 자네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알겠나?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계속될 거라고 가신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자네는 운이 나빴어. 하지만 진짜 잘못은 다른 데 있다네. 우선 자네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어. 돈의 거울이 비춘 자네의 진짜 모습은 아직 그만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돈의 엄청난 에너지를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한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로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버렸어. 타이밍도 잘못됐고 물건의 가치도 잘못 봤어.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세.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야. 자네는 특별히 멍청하지 않아. 돈에 지나치게 휘둘렸을 뿐이야.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함정과도 같지. 어느 정도의 돈에 만족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돈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법이야. 다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걸 명심하게. 누구나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어. 자네도 돈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 꼭 성공할 걸세. 그러니까 배틀을 휘두르는 걸 그만둬서는 안 되네. 그건 어르신이 실패한 적이 없어서 그처럼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빚을 안고 출발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요. 무려 마이너스 3억 원이라고요. 하지만 자신이 소중한 것과 교환하는 데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 1년 전만 해도 자네에게 그 금액은 별로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을 걸세. 그때 자네와 지금의 자네는 외관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을 거야. 바뀐 건 사고방식이지. 자네는 섣불리 더 많은 돈을 얻으려다 평정심을 잃고 실패했어. 그리고 돈을 잃고 나서도 계속 평정심을 잃고 있어. 아무도 만약의 세계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이는 거야. 자네는 그 경험을 이미 얻지 않았나? 은행원처럼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 말이야. 그 경험은 자네가 장차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자네 속에 남게 되거든. 이미 자네에겐 1억 원의 그릇이 생겼기 때문에 신중히 돈을 다룬다면 10억 원도 분명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1억 원을 다뤄본 경험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귀중한 재산이지. 하지만 이제 그만한 돈을 갖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당장은 믿기지 않습니다.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고 했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아.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이지. 그래서 부자라는 인종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어.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야. 만약 자네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중학생에게 투자할 텐가? 혹은 월급 300만 원에 만족하는 직장인에게 맡길 것 같나? 만약 그랬다가는 서로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다시 10배 이상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자네는 언제까지 돈에 지배당할 셈인가? 오늘 서리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이즈미 마사토 지음, 김윤수 옮김, 다산북스 출판, 부자의 그릇입니다.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와 경험을 선사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마법을 펼쳐보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책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